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대통령의 명령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게 완전히 불법이 아니라 소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초전박살, 이민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왔는데 부모님이 신분을 잃으면서 자동으로 같이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LA 사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미국 LA 지역에서 이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해병대 보내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와 불법 체류자와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대결로 이야기가 점점 확대됩니다. 오늘 이거 좀 자세히 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LA 지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지성진 변호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들어오신 거죠? 볼일 보시러? 네, 맞습니다. 네, 언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기 가족들이 시내 다운타운에 계시지는 않죠? LA 다운타운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지인들 뭐 계속 이야기 들으실 텐데 우리 한인 교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상에서 뭐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 한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법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 신분인 한인분들뿐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왜 위축돼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과거의 사소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범법 행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기록이라든가 어떤 작은 문제가 이유가 돼서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외국에 뭐 친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로 다녀오는 것들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되고 뉴스 보니까 한인도 한 5명 정도가 우리 대사관의 영사 조력 이제 나 잡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이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들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의 문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자아가 좀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할 때 지금 LA 그 사태와 같은 그런 문제, 큰 파국을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정치 지도자들, 뭐 하마스 쪽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이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1,100만에 이르는 불체자들을 일거에 추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00만 명? 그중에 우리 교민분들도 제법 되죠.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대충 어떻게 추산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에 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약 4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 1,100만 정도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인분들은
그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가 네. 신분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의 가장 불법 체류가 많은 나라가 태국인데 1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네. 우리가 불법 체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서 보면 뭐 한국에 와 있는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통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불법 체류한다 그래서 뭐 수염 기르고 흉악하게 해서 뒷골목에서 마약 파는 분들이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일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부나 서부의 한인들 많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 이 스테이터스를 지위를 너 무슨 비자야 이거 안 물어보는 게 관행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네. 골프를 친다거나 네. 교회를 간다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네. 그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우리 교민분들은 주변에서 보시면 어쩌다가 그 영주권이나 뭐 그린카드나 이런 걸 뭐 10년, 20년 사시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그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왔는데 뭐 미성년이고 뭐 초등학교 학생일 때 왔다. 근데 부모님이 신분을 잃으면서 자동으로 같이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보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그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서류 미비자, 신분이 없는 불체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불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 비자는 1년에 8만 5천 개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마치고 나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합법적인 이민의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또 미국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로 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네. 필요가 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체자라고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거라 일부 그 분들은 서류 미비자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면 이분들이 무슨 뭐 마약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낙인을 찍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따라왔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한국으로 네. 가셨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도 역시 체류 자격을 잃었는데 나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나는 영어 쓰는 게 편하고 네. 그런 분들이 그냥 10년 뭐 훌쩍 지나서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미국 사람인데 한인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인데 네. 알고 보면 법적으로는 지위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네,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 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심지어 세금을 내고 네. 그리고 그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뭐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그 신분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분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한 번 신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 100만 불을 낸다. 그런다 해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오픈하면 나가야 합니까? 네. 일단 불체 기간이 1년 이상 네. 되게 되면 미국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뭐 1년 정도 있어야 된다거나 있으면 네.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다거나 그런 뭔가 구제책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한번 떠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막연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근데 거기 사회적인 편견이나 일부는 또 혐오까지도 더해져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특히 특정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위험할 것 같고, 미국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면, 다는 아니지만 미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여론을 얻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런데 너희 작은아버지 미국 LA 사신다며?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는 뭐 되게 좋은 분이야. 네.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현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이거를, 이민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거기 미국의 삶이 계속 지낼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우려도 어느 정도 공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경 통제에 대한 부분이, 그 정책이, 이건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이거는 반대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미국의 많은 그 유권자들, 그런 분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불안감, 어떻게 보면 범죄, 그 중남미 갱이라든가 멤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경이 열려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 사람들이나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보수 진영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분들 때문에 일자리 뺏기고 범죄 일어나고 시내 한복판에서 마약하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설득력을 못 얻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 이민의 문제는 미국의 탄생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1924년까지는 문호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제한도 없이 유럽에서 주로 들어오는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하다가 1924년부터 쿼터를 만들고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적으니까, 아까 유학을 마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1년에 8만 5천 개 취업 비자로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체자가 되는 것처럼, 이 합법 이민의 문호가 너무 적으니까 국경을 넘어오려는 사람, 뭐 그런 문제, 아니면 신분이 만료가 됐는데 미국에 서류 미비자가 돼서 남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합법적인 분들도 뭐 과거에 했던 어떤 사소한 이런 불법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한다. 그 변호사시니까 사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아주 운이 없으면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반 이스라엘 뭐 시위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에처럼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학생 비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비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입국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사소한 문제, 뭐 좀 사소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있었던 가벼운 음주운전 기록, 뭐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거를 찾아내서 학생 비자를 만료시키고 미국에서 추방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수백 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가진 분들, 비이민 비자 가진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민자들이 400년 전에 세운 나라지만 이민이 없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 인력이 줄고 있고 우리는 뭐 그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고 그것이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중에서 또 불법적인 체류라고 해도 그분들이 농업이나 이런 데서 그 차지하는 비중들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임금 받으면서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보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가하는 위해가 훨씬 우리 사회 뭐 경제적인 또는 뭐 사회적인 위해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구분해서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민자가 미국 경제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깝게 일한 앨런 머스크 자체가 네. 이민 1세대고요. 네. 부인도 다 저기 네. 멜라니아도 슬로베니아인가 국인 네. 영부인도 네. 이민자 출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라는 대단한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이민자고 그 테슬라뿐이 아니라 시리아 이민자 출신 스티브 잡스가 그러네요. 만들어낸 네. 애플이 있고요. 또 쿠바 이민자의 자녀가 만든 아마존이 있고 캐나다 이민자 출신이 만든 우버가 있고 네. 또 러시아 이민자 출신이 만든 구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대단한 회사들뿐 아니라 최근 조사를 보면 1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의 55% 정도가 그 이민자를 설립자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뭐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중요한 설립자 중의 일원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학생 비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막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저임금 일자리. 네. 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이 없는 그런 분들, 불체 신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남미에서 유입된 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줄이고 네. 그 대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뭐 어떤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외국 이민자 출신, 유학생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차별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민법 업무를 16년 정도 했는데 지금 그런 계층의 취업 영주권이라든가 비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체자 단속을 강력하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류를 갖추지 않고 제대로 체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하고 가죠. 네. 논의가 좀 진전이 되게. 그러면 LA에서는 시민들은 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그런 그룹이 있고 신분이 없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인권 그룹 그 단체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고 많은 미국 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서류 미비인 상태인 분들도 이미 미국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오랫동안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런 일원인데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뭐 성실하게 일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런 공동체 일원이 비자 서류가 없다. 그거 하나로 쫓아내는 게 생존권을 부인하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또 민주당이 아주 뭐 오랫동안 수성해온 곳이고 주지사도 민주당 주지사고 거기 정서는 또 보수 진영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자꾸 진영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반드시 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태가
텍사스에서 벌어졌다면 네. 전혀 다른 구도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거로 봅니다. 네.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텍사스였다면 그 이민 경찰이 단속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구도가 상당히 선명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체자 그룹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는 그룹이 있고 연방 정부랑 연방 정부에 협력하는 주정부나 시정부, 카운티 정부가 같이 하나의 팀으로 그 움직이는 그런 구도가 형성됐을 거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런 구도가 되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중재안을 낸다거나 공화당과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LA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체자나 아니면은 그 시민 인권 단체 그런 데서 불체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을 하면서 그 LA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그리고 무리한 시도다. 그런 측면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불체자와 연방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네.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민주당과 그 인권 그룹과 불체자와 이민자 그룹과 반대쪽에 있는 보수적인 진영과 공화당과 그런 연방 정부의 전면전과 같은 양상으로 구도가 잡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근데 법적으로 네. 이번에도 주지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대통령의 명령으로 네. 배치가 됐는데 그게 법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불법이 아니라 가능한 수준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소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초전 박살,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민 경찰이 불체자 단속을 갔을 때 그분들이 무장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LA 사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네. 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LA 시정부랑 주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들의 협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연방 이민 경찰이나 연방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연방 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주 방위군을 끌어들인다거나 이번에 투입된 것처럼 연방 군대를 해병대를 투입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잘 협력이 되지 않았을 때 네. 현실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 투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과거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사건 터졌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점점 올라오니까 주 방위군 부르려 했다가 군 지휘관들 제가 알기로 육참 총장이었던가요? 그 사람들이 일선 지휘관들에게 서한 보내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되게 무리한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예를 들어서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부라든가 동부와 같이 민주당 지역에서는 그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대량으로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문제
그리고 이민자 범죄자들이 일부 넘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고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네. 그리고 금리도 충분히 낮추겠다. 빠르게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중국도 굴복시키겠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초조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거를 그리고 지지 기반이 많이 이완되고 일부 지지 기반이 이탈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번에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하면서 대결이 보수 진영 전체와 진보 진영 전체의 구도로 가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그리고 공고해지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을 포지셔닝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의 지지층이 더 훨씬 강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크고 작은 전략을 쓰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캘리포니아 또 그 주지사가 또 굉장히 유력한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뭐 똑똑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결 구도를 서서 캘리포니아 저기 문제야. 말 안 듣고 불체자들 많고 마약 많이 하고 민주당이 다 망쳐놓은 곳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정치적인 고려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쟁을 할 때 민주당이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 내세웠던 것들이 성적인 소수자에 대한 문제 아니면 불체자의 문제 일부 그 소수자 그룹에 대한 보호 그런 측면을 과도하게 내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치 그런 분들만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런 그룹만을 대변하는 과도하게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민주당은 마치 불체자만을 옹호하는 집단 반대쪽에서 마약이 들어오고 범죄가 생기고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많은 미국 시민들의 우려를 공감하면서 거기에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낙인 효과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정도 사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또 여전히 불체자에 강력하게 단속하자가 또 과반을 넘더라고요. 네. 그 말씀대로 그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인권 문제로 접근해봤자 미국 국민들의 다수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 예전에 그 뉴스 채널에서 들었던 것들의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예능 프로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 나오니까 이건 뭐 장난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선될 거로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방송을 하는데 제가 개표 방송 MSNBC였던 거로 예상하는데 개표 방송을 하다가 트럼프가 이긴 거로 나오니까 거기 백인 기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기자를 20년 이상 하면서 정치를 취재를 했는데 내가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랐던 것 같다. 그분이 워싱턴과 서부를 오가면서 뭐 시카고를 오가면서 그 진보적인 분들 그리고 그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중서부에서 아니면 저소득층 그리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불체자의 문제, 과도하게 이민자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미국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공감하면서 네. 첫 번째 집권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불체자 단속이나 그런 미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멕시코가 그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네, 붙어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이 대부분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중남미에서 넘어오고 있고요. 그 문제가 중남미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불체자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1기는 국경을 통제하고 마약을 막고 불체자 유입을 막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보수적인 세력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경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막으면 그 1년에 뭐 800명 이상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질식사하거나 사고사하는 네. 그런 비극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넘어와서 그 평화롭게 살 수 있다. 10년, 20년 아이 낳고 그 직장을 갖고 돈 벌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경을 통제하는 문제와 불체자를 단속하는 문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보수 세력의 결론으로 봅니다. 똑같은 논리로 불체자는 단속하는데 국경을 열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국경 열어놓고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오늘 뭐 10,000명 추방했다. 그게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죠. 근데 이번에 국경을 불체자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서 불체자 유입이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담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그것만 성공해서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돈 잘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면 네. 한없이 시도할 거다 이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결국 담도 쌓아야 하지만 안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불체자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민의 문제는 그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요. 정책적인 스펙트럼이 한쪽 측면에서는 1924년까지 있었던 문호개방 정책 그걸 하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불체자를 대부분 다 양성화하자. 네.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자.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가능한 합법적인 이민도 줄이고 불체자는 단속을 해서 모두 추방하자. 그런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극단적인 입장이 충돌하는 거고 그 역사 속에서는 항상 타협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고요. 네.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24년까지는 자 누구나 들어와. 미국은 네. 그렇게 만든 나라니까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한없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점차 문이 좁아지고 있을 텐데 네. 미국 사회가 지금 이제 2025년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이제 그만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그 여론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1960년대인가? 그때부터 해서 이 논의가 시작돼서 그때 법도 뭐 흑인들 문제 뭐 이거 때 이민자 문제가 그때 다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좀 됐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요. 미국 사회를 고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종의 문제, 네. 하나는 이민의 문제. 이민자의 나라니까. 근데 일단 인종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환기를 맞은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했던 인권운동. 네. 1950년대, 60년대 인권운동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는 1964년
민권법이 통과하면서 인종 갈등의 평화기를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민의 문제도 계속 땜질식의 처방이 있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좁고 그 해당되는 구제, 예를 뭐 구제안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고 대부분의 불체자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에는 1964년 민권법처럼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런 지금 발생하고 있는 LA 사태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덧붙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괄적인 이민 개혁의 축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합법적인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민이 너무 좁으면 국경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왔다가 불체를 한다거나 그런 유인이 생길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고. 네. 그래서 합법적인 이민이 현재는 취업 영주권 1년에 14만 개.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생각하면 너무 적죠. 1년에 14만 개. 그리고 가족 초청 영주권이 22만 6천 개. 4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은 정말 수천만 명이 전 세계에 있는데 1년에 40만 명만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물론 동반 가족이 같이 올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좁으니까 그 문호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취업 비자도 많이 늘려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적어도 안심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불체자의 문제를 언제까지 음성적인 상태로 둘 거냐. 그분들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인데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라도 양성화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1994년에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됐을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1,000불의 페널티를 내고 그 신분을 구제해 줬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범죄 기록이 없고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고 성실하게 다른 뭐 학교를 어느 정도 마쳤고 그런 분들은 그 불체자 중에서 상당 부분 구제를 해줘야 된다. 물론 범죄의 기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추방하는 것들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거, 네. 두 번째가 불체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도 또 계속될 거고, 만약에 불체자 구제나 합법 이민만 늘리면 그리고 국경 통제를 안 하면 그것이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입국해서 오래 시간 지나면, 네. 미국 정부는 항복하는구나.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더 음성적인 상태로 머무르려고 여행을 통해서 방문으로 온 다음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를 받고 와서 머무르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합법 이민 확대와 불체의 문제, 그리고, 네. 국경 통제, 이 세 가지를 세트로 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65년도에 논의된 법안입니까? 정책 방향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964년에 있었던 거는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한 민권법이고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는 2001년도부터, 네. 이 용어가 생겼고 그때부터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문의 문제는 타협을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언제까지 뿌리 뽑겠다. 군대를 100만 명이라도 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하면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그분들이 다 숨어버릴 거고, 미국 땅이 우리나라와 국토 면적이 한 100배 정도 되는데, 네. 그걸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추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좀 내려놓고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절충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LA 사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달리해서 계속될 수 있을 거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정책 방향이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좀 나아졌습니까? 띄어는 좀 늘어났고 불법 체류자는 상당 부분 양성화됐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다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1994년도에 일부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됐고요. 네. 그런데 시행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그 어렸을 때 16살 밑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구제 법안을 통해서 일부 구제를 받았지만 많은 불체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진보 진영 대통령들이 클린턴이나 오바마 행정부 때 티오를 확 늘려버리면요. 네.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네. 의회가 공화당에게 장악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00만 불체자를 다 허용해 주자. 다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사실 이민 문제 우리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이게 이민 우리가 지금 문호를 상당히 열고 있는데 이민자가 100명 중에 2명, 3명, 4명이라서 사회 문제가 안 되지. 이제 유럽처럼 10명, 12명 되면 이렇게 사회 갈등 되면서 지금 우리 이 문제가 이제 뭐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힘 파워를 갖게 된 진짜 위대한 나라가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되는 데는 저는 이민자 그 중에서도 그냥 농장에 노동하는 히스패닉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유능한 네. 한인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 마찬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공부하잖아요.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린 지금 각 나라에 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까지는 되는데 취직이 안 되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우리 일자리도 지금 없는데. 네.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다 이민자나 이민자의 아들들이 만든 기업들이고.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꽉 누르면 물론 1100만 명을 어떻게 다 쫓아내겠습니까? 100만 명이라도 쫓아내면 크게 성공한 건데 그렇게 되면 뭐랄까 저임금 노동자들은 좀 줄이면서 전 세계에 뭔가 그 공부 잘하고 뛰어난 뭐 아이비리그로 몰리는 그런 인재들만 이렇게 채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이민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아까 다고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고학력 그리고 대단한 분들에 대한 취업 이민이라든가 취업 비자는 잘 발급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문호가 좁아져도 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취업 비자를 얻기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은 아까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이외에 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문호를 계속 열어놓고 그리고 뭐 불체자 단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미국 대신 예를 들어서 난 중국 가겠다. 전 세계 인재들이 아니면은 뭐 남미로 가겠다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가겠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워낙 또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네, 미국 그 경제가 워낙 그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수도 다르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중국에 갔을 때 미국 실리콘밸리만큼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속을 하고 반이민 정책을 하더라도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테크니션들 그 공학력의 그 엔지니어들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임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중국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우리만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다 뺏기고 있는데. 네. 개빈 뉴섬이라는 주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워낙 그 선거인단 수도 많고 네.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지사를 한다는 거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그 개빈 뉴섬한테는 기회이면서 민주당의 세력이나 아니면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나치게 성적인 소수자나 불체자나 아니면은 그 이민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인 것처럼 만약에 비춰지고 개빈 뉴섬도 마치 그런 타입의 정치가로 낙인 찍히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그게 앞으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고 그럴 때 아니면 개빈 뉴섬이 나중에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한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대선 후보군의 주지사, 또 민주당 성향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그 주도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마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데올로기 싸움처럼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도, 그래서 이 싸움이 도무지 답을 못 찾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병대가 곧 출동한대요. 뭐 어떻게 네. 답이 나올까요? 일단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네. 일시적인 평화는 있겠지만 이민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고 타협해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나와야 되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태가 더 악화돼서 시위대에서 좀 과격한, 즉이 연방 그 군대나 네. 아니면은 이민 경찰한테 총격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처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뭐 그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992년 LA 폭동 같은 네.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망자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뭐 기자가 뭐 이렇게 고무탄에 맞고 뭐 이 정도 상황이고 부상자들만 좀 한 수십여 명 나온 상황인데. 근데 미국은 네. 아무래도 총기가 있는 나라니까 네. 저쪽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중에 총기를 가졌는데 뭐 과격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많고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약에 취해서 나와가지고 네. 또 한번 이렇게 네. 제가 허리우드 영화 너무 많이 봤나요? 네. 근데 뉴스 화면에 보면 진짜 그렇게 굉장히 우리는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진압하잖아요. 고무탄으로. 네, 왜냐면 총기가 있는 나라니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저쪽 진영에서도 시민 진영에서나 이렇게 시위대 진영이라고 할까요?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총 한번 쏴버리면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또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경제적으로는 뭐 영국보다 GDP가 높던가요? 제가 듣기로. 네. 동부의 고소득, 고학력, 뭐 뉴욕, 뭐 커넥티컷 이쪽하고 이 캘리포니아는 뭐 민주당이 지역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는 마약으로 일자리 부족하고 막 힘들고 사회 혼란, 이민자들 많고
또 이쪽에서 오면 거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여기 본사가 다 있고 네. 어마어마한 소득, 집값도 엄청 비싸고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하면서 캘리포니아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습니까? 일단 그 대단한 기업들이 네. 자리 잡고 발전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산층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집값이 폭등하면서 네.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네바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은 좋은데 집값 렌트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여기서 기르면서 학교를 보내고 그러는 문제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정도 소득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좀 떠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네. 그 타격을 받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이런 거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을 텐데 네. 정작 캘리포니아에 사는 LA에 사는 중산층들은 사는 게 쉽진 않다. 네, 평균의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월세가 비싸지면 집 가진 분들이 절반 이상일 거 아니에요.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국 강남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집값이 상당히 강남보다 비싼 지역들도 있고요. 실리콘밸리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에 비해서 그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재산세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한국이랑 네. 다르게 뭐 집값의 뭐 1%, 1.5%를 해마다 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부담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민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호가 점점 좁아지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쿼터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쿼터는 유지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심사가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면서 예전 같으면 통과될 것들이 뭐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기각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하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직원들을 보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네. 일기행정부 때 제가 잘 아는 그 대사님 아들 아이비리그 나와서 그 유명한 분인데 아이비리그 나와서 그 유명한 뉴욕의 로펌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도 티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을 텐데 네. 거기도 티오가 없어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용 조건이 1년에 네. 8만 5천 개만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취업용 조건을 추첨을 합니다. 취업 비자를. 추첨이에요? 네, 취업 비자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까 추첨이 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우리도 이제 앞서 말했지만 이민족과 살아야 합니다. 한민족이 5천 년 동안 우리끼리 살았는데 네. 일본도 빠르게 문을 열고 있고 우리도 이제 사실 지금 이미 문을 많이 열었고요. 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할까요?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민의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나라는 인류 역사상 미국이 가장 그런 나라입니다. 그 가장 큰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도 맛봤고. 근데 미국의 경험, 제도, 그런 실패, 지금 벌어지고 있는 LA 사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미래에 이민자가 더 많아졌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김양재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구약에 있는 유다라는 인물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항상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것만 따진다는 거죠. 지금 이민 문제도
민주당이 오르냐 아니면 트럼프가 오르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오르냐를 그르냐를 따지면 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방식대로 나는 불체자를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런 LA 사태 같은 갈등을 낳을 거고요. 그거는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분들, 네. 단속에 대해서 LA에서 지금 뭐 시위 진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배경까지 미국의 이민 정책까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LA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지성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